2018년 3월 2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된 소식, 이렇게 조간신문 헤드라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 판문점 회담 가능성. 통화일보, 비핵화 뒤 경제협력 대화 테이블 키운다. 서울신문,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 세계일보, 남북 북미 회담 진전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 그리고 조선일보,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종전선언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세 나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세 나라가 나란히 앉아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교류를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3자 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겨레,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투기 막는다. 한국일보, 헌법의 토지공개념, 시장 논리와 상충 논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방분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그리고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긴급조치 배상 판결 판사 징계하려 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미래차 집중한 영국, 일자리가 따라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미래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제2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도 영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의
2015년 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에 대한 징계 말입니다. 2015년 김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들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황을 감춰 대법원에 대해 국회를 포함한 외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전국 3,300여 명의 정보경찰을 활용해 이른바 정권의 친위대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000건이 넘는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했는데요. 이 문건들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 건의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정치와 종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사찰 정보도 경찰로부터 받아왔는데요. 특히 사찰한 게 아니면 알 수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일정도 깨알같이 파악했습니다.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1월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있는 충북 충주시로 내려가 하루 동안 머물렀다. 이런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낸 건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여권 인사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같은 합의가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6.25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 부분을 공개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오랜 수건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2항 및 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가 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토지 소유의 집중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자산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에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여러 제한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지 공개념은 시급히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개인의 문제와 당 차원의 문제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최근 4주 동안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충청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젠더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도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정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지휘부는
가해자인 40대 검사의 사표만 받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매듭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사 징계 청구권자는 김진태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감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최소한 징계 청구가 당연해 보이는 사안인데도 이들은 징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김용민 파일. 삼성 에버랜드 땅값 관련 SBS의 집요한 리포트. 그 세 번째 기획. 지난 2015년 7월 합병 여부가 결정될 주주총회 2주 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가치를 과대평가해 삼성물산 주주에겐 손해라면서 국민연금 등의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자 제일모직이 아닌 삼성물산이 에버랜드 땅 등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ISS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반박 자료를 냅니다. 당시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씨는 자산만 따지면 삼성물산 가치가 더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내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사 후보로 오른 최치훈 씨 등 4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게 명백히 불리한데도 합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선량한 이사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뭔가 반론을 펼친 것 같은데 새로운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제일모직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다고 이 자리 동석자가 전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는 매년 2월. 한창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시점인 전년 11월에 특히 표준지가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국토부 담당 직원이 표준지의 증가와 가격 상승에 대해 미리 방향을 잡아 통보한 겁니다. 공시지가라는 건 널뛰기가 될 수 없다는 게 MBC 라디오 양지역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남근 변호사의 입장. 이제 공시지가라는 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니까 그게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해에 5% 아무리 많아도 10%를 넘기가 어려운 건데 이 한 해 사이에 3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또 한 해 사이에 표준지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그럼 누가 이제 그걸 믿고서는 세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있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게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고요.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주요 길목에서 요동쳤던 용인 에버랜드 땅값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시기에 부풀려졌던 땅값은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성의 이익에 따라 춤을 춘 공시지가. 이것이 박근혜 정권 당시 에버랜드 땅값.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 땅값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렇게 20년가량 주변에 비해서 낮은 땅값을 계속 유지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에버랜드 주변 땅의 공시지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보통 서너 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에버랜드 내 공시지가는 2배도 채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삼성이 보유세 같은 세금 납부에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그래서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얻은 이득이 얼마 정도일지 따져봤습니다. 공시지가가 서울랜드와 같이 제곱미터당 42만 5천 원으로 매겨졌다면 이 회장 보유세는 171억 원, 제일모직은 198억 원으로 합쳐서 3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공시지가가 12만 원이었던 한국민속촌 수준만 돼서도 이 회장은 47억 원, 제일모직은 55억 원으로 세금이 느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합산하여 연간 30억 원 정도 보유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 동안 낮게 유지되었으니까 그 효과는 수백억 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발 개헌의 주요 내용 소개했는데요. 그제가 기본권의 문제라면 어제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는 역시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토지공 개념에 대한 이야기와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도를 명시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수도 얘기부터 시작하면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행정 수도를 따로 둘 수 있는 이제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하면 세종시를 행정 수도 삼아서 정부를 구성해 가겠다라는 점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서울이 이제 경제적으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수도인데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충청도 지역으로 행정 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가 있었고 세종시로 좀 상당 부분 옮겨가 있죠. 예. 만약 이번 헌법이 통과되게 되면 청와대를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나가면 아마도 국회도 옮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근데 국회는 세종시에 있을 게 좋을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여기부터 이제 저의 전적인 상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도 했고 북미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의 이제 종착역은 결국 북한이 바라는 바는 체제의 안정, 체제의 영속성을 보장받고 경제 제재를 풀고 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이들이 원하는 종착역은 현재 맺어져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개정하고 나아가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를 통해서 본인들의 체제 정당성을 인정받고 살겠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사실 이제 헌법 조항에도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됐건 간에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좀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결국 지금 2018년이란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하고 있는 조선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 뭐 당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겠는가? 전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사실상 유엔에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이국 체제가 한편으로는 좀 많이 공고화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버리고 대한민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해서 북한을 뭐 그것이 체제로 통합을 하던 무력으로 통일을 하던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접어놓을 때도 됐지 않았을까. 저는 뭐 이런 민족상의 동질감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또 경제체제가 바뀌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벌어지면 하나의 나라로 합쳐질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을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는 쪽에 좀 더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이건 물론 논쟁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 차원에서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 행정 수도로 해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되면 세종이 이제 대한민국 현재 영토 38선 이남에서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들도 이번 개헌에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제 생각을 이렇게 굳혔거나 혹은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 행정수도 논의 자체가 북한과의 별도의 나라로서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한번 촉발시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상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개헌 제안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국 체제건 혹은 뭐 연방제건 혹은 국가연합이든 어떤 형태로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정신들이 헌법에 담겨져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다기보다는 이런 길도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도 규정을 넣는다. 그러면 행정 수도를 둘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헌법에 기재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신설이 되면 법령으로서 행정 수도를 두는 문제를 또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행정부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는 과정을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현재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개방된 공간에서 정부 청사에서 아마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한 부분을 청와대가 가지게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있던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약의 실천의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개헌 과정이 흐트러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그다음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토지공 개념이었어요. 예, 뭐 토지공 개념 벌써 말이 많죠. 뭐 사회주의니 어니 해가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토지공 개념은 이미 헌법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으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공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오해를 하시는 게 군부 독재로 시작해서 쿠데타를 해서 나중에 결국 감옥살이를 했던 노태우 정부 1989년에 토지공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 이 점이 전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세 가지 법이 있는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이렇게 세 가지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됐던 건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었죠.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를 하겠다라는 당시의 조치였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땅 가진 사람들이 워낙 반발이 심했고 땅값이 오르긴 했지만 자기가 팔아서 본인의 소득이 되지 않은 건데 어떻게 거기서 세금을 먹이느냐라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불합치 판결이 나서 그 당시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도. 이게 이제 200평 정도 이상의 땅을 가지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그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제 기억으로만 4%에서 10% 정도 세금을 물리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공익 목적상으로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0평은 너무 좁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뭐 조선일보의 방회장처럼 흑석동에 성처럼 짓고 그 사람이 돈이 있다라고 전 국민이 함께 써야 하는 토지의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차지하면 사실은 나머지 짜투리 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좁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마진 가진 사람들에서는 그의 택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또 그 당시에 했던 좀 잘 풀리지 않았고요. 예. 그 흑석동은 누구네 땅을 말하는 겁니까? 조선일보 방회장님. 성처럼 큰 땅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뭐 길길이 뛰려고 하겠죠.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했던 것은 노태우 정부고 이 당시에 나왔던 이 토지 공개념 3법을 합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정비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통계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이현배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라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제 넘게 나서 보면요. 별 말씀을요. 예. 작년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였는데요. 1964년부터 2015년까지 50년 동안 토지 보유 실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 1%가 토지가의 기준으로 46%를 갖고 있었고요. 예. 상위 5%가 70%를 그리고 상위 10%까지 하면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84%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위 10%가 50년 동안 불로소득으로 챙겨간 돈이 5,546조 원이고요. 상위 1%의 경우에는 1인당 33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된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당하게 될 수 있는 얘기인지 초창기에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토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중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1.7%고 그 68.3%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전 뭐 부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부가 편중되어 있고 상위 10%가 토지가액 기준으로 84%의 토지를 소유한 나라에서 이 상위 10%에 대한 세금 부과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 물론 나머지 90%도 언젠가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저항이 예전에도 상당했었죠. 종부세 논란도 그렇고 했지만 전 소위 말하는 헬조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땀 흘려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단지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고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또 더 많은 땅을 사서 노동이 불공평해지는 사회는 막아야 하지 않나.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주고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토지 공개념의 도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야 할 주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지 사유를 공공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대단히 민감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대로 또 이북에 고향을 둔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런데요.
소련으로부터 토지를 몽땅 몰수당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북한하고 친해지고 또 토지 공개 개념이란 걸 도입해서 토지 사유제를 근본적으로 형해화, 무력화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을 권력의 사유물로 여긴 것이 인간 불평등의 뿌리임을 간파하고 일정 기간마다 땅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서의 가르침, 본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한다면은 교인으로서 토지 공개 개념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딴죽을 건다든지 그러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토지 공개 개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이제 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점이고요. 토지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토지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투기가 뿌리 뽑히면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게 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집 사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꼭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전세나 월세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도 숫자도 터무니없이 작고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을 살 돈은 없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 토지를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하고 난개발이 일어나고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일들을 막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추진해가는 정책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공개 개념은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도입되려고 시도했던 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는 점. 사회주의와 정말 아무런 인연이 없는 군사 독재의 끝물에 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점을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시고 주변에서 그런 사회주의 헌법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MB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처럼 땡땡이 까기 좋아하는 사람도 받는 실질 심사를 왜? 심사 받으러 나갔다가 구속되면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아니, 왜 때리십니까? 그럼 내가 개망신 당했다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이젠 그딴 거에 괴념치 않으실 때가 됐는데요.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야, 네가 똥구멍 검사 받을 때 기분 알아? 응? 그나저나 MB는 왜 실질 심사를 포기했어? 그 진정한 속뜻이 뭐야? 원래는 변호인을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엎었어요. 이거 보니까 이런 정치 보복 수사에는 협조 안 하겠다, 뭔가 그런 결기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지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나가봐야 안 될 게 뻔하니까 마지막 가오는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MB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박근혜 각하가 참 검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이는 무려 110억의 뇌물을 처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각하께서는 나 구속될 때 뇌물 혐의가 592억이었지. 보십시오. 592억이면 MB에 비해서 얼마나 검소한지. 넌 씹새끼야, 어느 초등학교 나와서 592억이 110억보다 검소하다고 배웠니? 어? 이렇게 나를 매기는 거야? 각하, 아니지요. 이건 시적이지요. 어느 누가 MB가 110억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왜 또 때리십니까? 야, 사람들이 나도 592억만 꽁쳐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어? 그니까 MB하고 나하고 비교 대조 이런 거 아예 하지마. 어? 하여간 MB하고 나하고 엮지 말라고. 알았어? 하여간 MB는 논현동 집에서 구치소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드릴 텐데요. 퀴즈 전에 선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경원아. 경제부 정의 최경환입니다. 정답자에게는 홍익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죠.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50여 가지 심리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보고 싶네. 신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성태. 사실상 김성태입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실상 개헌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실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상 술 취한 상태입니다.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곰 한 박스. 그래서 매우 사실상 필요합니다. 애주가들을 위해 권합니다. 술친곰. 검색창에서 술친곰을 사실상 찾아주세요. 다음 안철수 대표.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먹을거리 꾸러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도 먹거리가 아니라 북도 먹거리를 입력하면 종북입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또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한 김에 삼성 에버랜드도 검색해 주십시오. 안 하신다고요? 실망입니다. 다음은 회창이 형.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엄청난 혜택.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무능하고 부패한 펜션 말고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서울 논현동은 어느 구에 속했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강남구, 2번 서초구, 3번 송파구, 4번 관악구, 5번 동작구.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장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2012년에 동료들을 버리고 김재철 체제로 넘어가서 MBC 뉴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배현진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배현진 씨를 홍준표 대표가 정말 의욕적으로 영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반에만 반짝 이슈를 끌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 가진 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 언론장악 피해자를 조사하는 그런 기구의 위원직 하나 맡고 자유한국당 송파을 조직위원장도 한 자리 맡았죠. 예. 그래서 아마 송파을의 재보선 전략공천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송파을 후보가 누구인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씨의 인터뷰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별로 하려는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방송사하고 통신사 이렇게 하나씩 주선을 할까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방송 3사는 물론이고요.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데도 다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왜 하냐고. 근데 이거를 이제 뉴스원에서 하자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뉴스원과 한 것 같은데 이건 들리는 썰이니까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스원이 왜 배현진하고 인터뷰했나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주선한 거였군요. 네, 방송사고 통신사 이렇게 한 군데씩 하자 이랬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가장 이제 메인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이렇게 나가죠. 근데 양측에서 다 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별로 궁금한 게 없었는지 저희랑 하자고 했으면은 저희는 했을 텐데요. 근데 어쨌거나 뉴스원에서 이거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요거는 썰이긴 한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인터뷰에서 제가 재밌게 본 대목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배현진이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배현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MBC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선배로부터 한국당 입당 제의를 처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한국당 실무진이 타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게 누군지 밝히진 않았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얘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배현진이 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독립성을 그렇듯하게 얘기를 하면서 2012년 파업 때 이 여당 인사들이 지금의 이제 현재 여당 인사들이 파업 현장에 와서 독려를 하는 것을 보고 반기를 들었다. 언론 독립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예. 그런데 이 배현진이랑 친하다는 이 MBC 선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이랑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MBC 내부의 누군가가 배현진 씨에게 입당 제의를 했고 이후에 실무진이 접촉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MBC 내부의 누군가가 자유한국당하고 근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여당 인사들이 파업 현장에 왔다고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간 배현진 씨가 그런 사람을 이제 새로운 동료로 맞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흥미로웠는데 이 MBC 동료가 누구인지 생각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재철이나 김장겸 체제 때 뭐 간부로 활동을 했다가 지금은 날개가 떨어져서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태극기 집회 때 나가가지고 뭐 어울리던 사람들도 있고 하죠. 예. 어쨌든 뭐 이게 가장 재미있는 내용이었고요. 뭐 그 외에 이 정치인 배현진에 대한 뭐 질문과 응답이 있었어요. 뭐 하나만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의 뒤를 잇기를 바라는 간판 의원이 되길 바란다는 시선이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뭐 싫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에게 더 씌워진 뭐 유복하게 자라서 고귀한 대접만 받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누가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물어봅니까? 네, 그러게요. 언제 한번 송파 쪽에 가가지고 혹시 배현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고 다니면 어떨까 싶은데. 예. 어쨌건 뭐 상식적이고 평범한데 뭐 의지하고 싶은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말도 덧붙이기는 했고요. 앵커보다는 지금 길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투를 빌겠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배현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해서 5번 국회의원이 된 심재철 의원에게 조언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심재철 씨가 또 MBC 선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말리고 싶은데 그 예전에 그 심재철 후보가 자기를 비난하는 글에다가 그 스마일이라는 아이디로 남이 단 것처럼 화를 내는 댓글을 달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비판을 받았었죠. 예. 그게 이제 심재철 의원 본인인지 뭐 의원실 관계자였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18원 후원 폭탄을 받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뭐 2013년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는데 뭐 누가 보내준 걸 모르고 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누드 사진 검색을 하는 모습까지 걸려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됐고요. 예. 뭐 어쨌든 뭐 정치인 배현진으로서의 질문들은 이랬고요. 참 안타까운 거는 배현진 씨가 마지막까지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MBC 노조,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MBC 본부가 편향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선거 직전마다 파업을 했다. 정치 파업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건 진짜 모욕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2012년 파업을 한 건 맞아요. 파업을 한 건 맞는데 이 파업이 대선에서 무려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파업을 하려면 뭐 11월, 12월에 했어야 가장 효과가 있겠죠. 근데 9개월이나 앞두고 그 전에 파업을 했고 그리고 또 2010년에도 파업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하는 뉴스를 나쁜 뉴스, 뭐 자기를 고용한 경영진을 나쁜 경영진, 뭐 MBC가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비 오는 날에 뭐 소세지빵 뭐 이런 거는 나쁜 기사 맞고요. 그리고 뭐 배현진 씨를 고용해서 나쁜 경영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김재철이나 김장겸 뭐 이런 부류들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노조가 평가를 내린 거죠. 예. 본인을 너무 과대포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하는 7년 동안 뭐 MBC에 외압이 없었다, 자유로웠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자기한테는 없었겠죠. 자기는 그 체제에 복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체제가 선호할 만한 그런 발언과 행동만 했던 거 아니겠어요? 배현진 씨가. 그렇죠. 뭐 자기는 뭐 7년 동안 외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네. 자기는 그 체제에 복무를 했으니까 자기한테는 외압이 없었겠죠.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은 기자들, PD들이 뭐 마이크를 놓고 유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짜친 내용이긴 한데 배현진 씨의 말이 기가 막혀서 좀 이 내용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배현진 씨. 그 왜 뉴스원이 인터뷰를 했나 봤더니 이렇게 또 나름대로 마케팅이 됐던 인터뷰였군요. 예, 전 배현진 씨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인터뷰는요,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인터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입당 기자회견할 때 MBC 기자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을 때 뭐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기자는 무엇이든 질문할 권리가 있고요. 정치인은 무엇이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되겠다면서 질문을 회피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하지 않을 질문에만 답하려 한다.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홍준표 대표가 뭐 질문하는 걸 가로막았는데 사실 MBC 기자가 그냥 손만 들었지 아직 뭐 질문 내용을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버리고 이제 갔죠.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홍준표 같은 언론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치를 했나. 네, 그런 좀 자격면에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겨레 20일에서 LG가 보수단체에 직접 돈을 지원한 증거를 보도를 했었어요. 예.
이 증거는 영수증이었고요. 그때 당시까지는 전경련을 통해서 각종 보수단체에 지원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요. 근데 이 영수증은 기업 개개별로도 직접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증거고 그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이거를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게 한겨레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양상호 대표이사가 편집권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발제하고 취재하는 단계부터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이 기륜형 한겨레 21 편집장에게 표지 메인을 차지한 그 해당 기사를 다른 기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를 했고 예. 이에 기륜형 편집장이 사표를 내겠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양 사장이 직접 나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사가 나기 전에 LG 관계자들이 취재 단계에서 한겨레를 찾아왔고 김종구 편집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김종구 편집인이 표지 이야기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기륜형 편집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거를 이제 기륜형 편집장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이 김종구 편집인이 얘기를 했던 것은 뭐 LG 관계자들을 만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기사가 감이 안 되는 기사라는 거였어요. 근데 좀 의아하긴 했던 게 감이 안 되는 기사라고 뭐 누군가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뭐 데스킹 과정에서. 예.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 기사가 완성이 안 됐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기사를 두고 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륜형 편집장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맞섰고 근데 양쪽에서 뭐 얘기가 다시 잘 풀려서 표지 이야기로 나오는 대신에 좀 미진한 부분을 손을 봤다고 해요. 데스킹을 이제 한 번 더 본 거죠. 예. 그런데 이후에 또 양상우 사장이 나서서 이 데스킹한 기사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나 기자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만하죠. 이 대표이사가 기사에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지적을 하니까. 하지만 물론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예.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이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양상우 사장이 지적한 내용이 타당한 부분도 있었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후에 이거를 두고 한겨레 내부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편집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장이 편집권을 침해했다고 난리가 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한 기사를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편집권 침해로 몰고 가서 회사를 지금 뭐 난리로 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 한겨레 내부가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한겨레는 이 문제를 감사실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실은 그 외부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게 뭐 감사실이 갈 게 아니라 뭐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뭐 한겨레 노조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감사실로 가긴 했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편집권 침해는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한겨레 감사가 양상우 사장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에 반박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감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대표가 편집인 출판국장과 회의를 통해서 표지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회의 결과 표지 이야기 교체에 대한 결론을 편집장에게 전달한 행위는 편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정확한. 예.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것은 이 기륜형 편집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인사 문제로 비화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아직 뭐 논란은 좀 수그러들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뭔가 명쾌하게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편집권 그러니까 뭐 기사를 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기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해당 기자에게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당연히 뭐 데스킹 권한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뭐 편집국장 뭐 데스킹 권한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편집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표이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의 편집권 문제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인은 당연히 뭐 편집인으로 봐야 되니까 편집권이 있는 거고 뭐 대표이사, 사장은 편집권이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딱 구별을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아직 뭐 논란이 마무리가 되진 않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감사실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고 그러니까 편집인은 편집권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뭐 인사권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결론이니까요. 네. 근데 다만 제가 뭔가 명쾌하게 끝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LG에서 왔다 간 이후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뭔가 해명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겨레 측은 뭐 그거랑 관계없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한겨레니까 가능한 논쟁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 다른 언론 같은 경우 발행인 편집인이 기사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라 했다면은 네 당연히 내리죠. 이러고 말잖아요. 그냥 내리죠. 한겨레는 다른 데선 볼 네. 수 없는 발행인 편집인이 지금 편집에 간섭했다 라면서 반발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뭐 한겨레만의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뭐 한겨레가 공동체라면은 사장도 발행인도 편집인도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쉬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뭐 기자를 날린다든지 편집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그건 뭐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지만 아니 그 기사는 잘못됐다. 뭐 그 기사는 뭐 함량 미달이다. 이런 의견 제시조차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편집권 침해가 한겨레 나름의 합의된 그런 문제 인식인지는 몰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예, 그리고 야 사장은 뭐 그냥 돈만 벌어와야 되는구나. 편집인은 뭐 그냥 밑에서 무슨 기사를 쓰건 간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구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런 논란을 겪고 뭐 편집인이 개입했다, 뭐 사장이 개입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사는 표지 이야기로 나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기자들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된 거죠. 예. 사실 뭐 이렇게 뭐 대기업 관계자가 왔다 가고 그 이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명쾌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뭐 물론 뭐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근데 편집인 정도 되는 분이 이렇게 기업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것이 적절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의아함도 좀 있고요. 그거 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편집인이라고 하는 건 편집권을 일정 부분 대표하고 또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관계자 만났고 만난 직후에 그 기업과 관련한 기사는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이거 뭐 정당화할 여지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편집인이나 뭐 사장이 뭐 기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한겨레 뭐 내부뿐만 아니라 뭐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한데 저희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저기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뭐 한겨레도 그렇고 한겨레 21도 그렇고 이런 평기자들 사이에 카르텔이 느껴진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화끈하게 밀어주고 마음에 안 든다 판단되면은 그냥 아주 뭐 매장시켜버리고 나쁜 놈으로 몰고 이런 사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 뭐 저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서 한겨레 기자들만의 편집권이 과연 항상 정의로운가 정당한가 이런 의문은 독자들도 갖고 있다. 이런 점은 뭐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순 없죠. 이게 뭐 진보 매체일수록 기자의 의견이 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라서 그것이 항상 뭐 옳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카르텔이 견제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없어요. 자기들은 빠라고 규정하는 그런 일군의 독자 집단들의 지적 뭐 이런 정도만 있겠는데 그냥 비웃어버리고 말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경영에 심대한 위협을 받으면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뭐 저희가 겸허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또 뭐 원상태로 돌아오고 또 당시에는 고개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빠큐 날리고 모를 줄 압니까? 다 알아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정상근 기자님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뭐 정 기자님이 제 생각하고 공감을 이룰 거라고 뭐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뭐 아예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참 한겨레가 말이죠. 편집권 독립도 중요한데 편집권 독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도 이참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 씨를 보내며 나는 꼼수다 로고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나꼼수 컨트리 버전.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각하는 쉽게 진술할 뿐이 아니지요. 각하는 쉽게 감옥 갈 뿐이 아니고요. 그래서 각하는 쉽게 꿍쳐둔 재산 내놓을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하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인 거지요.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듣고 오겠습니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 right.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PPL 시간 이건이에요. 재용아, 에버랜드 땅값이 술 취했다며? 제멋대로 떨어졌다가 제멋대로 치솟고, 야, 그 방치했다가는 지진난다. 그 숙취 해소를 못한 에버랜드 땅에다가 농부의 심정으로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술친굼을 먹여라. 술친굼을 먹으면 사람도 땅도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1800-6649 1800-6649 술친굼. 사실상 혼수 상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보니까 윤모씨 사연이 사실상 올라왔습니다. 늘 저녁에는 그린 스무디 이만한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비타샵을 모든 국민에게 사실상 무상 배급해야 한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사실상 비타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성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나왔지요.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은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비정규직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해고 반대, 노동 탄압 분쇄, 일자리 대안 마련 촉구 등등 여러분의 편에 서왔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당 민중당. 청년들은 민중당으로 가세요. 우리 자유당처럼 부자 챙기기에 바쁜 당은 청년들까지 못 챙깁니다. 민중당으로 가세요.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윤모씨 그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민성 증후군이지만 그 술을 자주 마셨을 적에 항상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지. 지금 내포만 먹었는데 자주 차던 가스도 더 이상 추워도 안 차고 일일일동 보고 있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그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쳐야 한다고 봐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구름 사이 햇살님, 삼성물산은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찍어 누르고 제일모직은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익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이를 밝혀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비오는 날 조깅님, SBS의 삼성 기획 기사가 예전에 나왔더라도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것입니다. 네, 모두가 다 그렇게 보더군요. 이정열 전 판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